그다음 시리아가 워낙 중동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미국 편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낫죠. 어쨌든 지금 시리아를 강력하게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국가는 튀르키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시리아를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시키려고 해요. 이란이나 러시아에게는 조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사우디나 카타르나 튀르키예한테는 상당히 재건을 원하는 국가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성황대 유로매너연구소에서 현대, 중동, 이스라엘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설광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이란 이스라엘 휴전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불안하죠. 휴전은 됐으나 왜냐하면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재개가 될 텐데요. 사실 저번 주에 재개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벌써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6차 회동이 있을 것 같고 일단 미국하고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가자지구 문제로 위트코프 특사가 바빠가지고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핵 협상이 재개가 될 텐데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6월 달에 목도했던 그런 무력 충돌 가능성 그리고 주로 이제 이스라엘이 만약에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일단 핵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의 핵협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란이 여전히 똑같은 태도로 핵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특히 이제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미 전쟁 후에도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전쟁 전과 전쟁 후에 태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절대 이란 영토 내에서는 우라늄 농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로 우라늄 농축을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쟁 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6차 해동이 재개가 되더라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협상의 진전을 보기가 어려울 텐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협상에 막상 두 국가가 협상에 돌입하고 나서 어떤 입장이나 태도의 변화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고 결과는 역시 협상이 일단 시작된 이후에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징후는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협상 불발 시 미국이 다시 이란의 핵시설 공격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6월 달보다는 좀 낫지 않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시설을 때렸고 포르도라는 핵시설, 그다음에 이스파한, 나탄즈를 때렸는데 추가적인 미국의 공격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은 규탄과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단독으로 추가적인 공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시면 사실 미국의 참모총장이라든지 어떤 군에서는 지난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광범위한 핵시설의 공격을 추천을 했어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개 시설만 때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때렸어야 된다. 그리고 확실히 때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미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축소된 버전의 어떤 공격 시나리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추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공격을 할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공격을 한다면 확실히 이스라엘은 반드시 공격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겠죠.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과 같은 외교적 해법은 이제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능성은 낮죠.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군사적 수단보다는 외교력으로 이걸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란 역시도 핵 협상을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양측 간에 이제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협상을 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협상은 진행될 것인데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개발을 억제할 실질적인 카드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미국 말고는. 예를 들어서 유엔이 이란을 그렇게 압박해서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고. 국제사회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하고 유럽 국가밖에 없는데, 유럽 국가도 지금 상당히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과 유럽을 국제사회라고 본다면 사실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미국하고 유럽이 이란과의 어떤 핵 협상을 잘해서 이란의 어떤 핵무기로 가는 것을 막는 그게 유일한 지금 수단인 것 같고요. 유럽 국가들도 지금 입장이 되게 단호해요. 왜냐하면 여름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8월 31일까지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중요한 핵협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보통 우리가 스냅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 10월 18일 전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여름까지 최대한 늦춰서 가을까지 9월까지 미국하고 이란하고 어떤 좋은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재를 복원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그 제재까지도 제재를 당한다면 경제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이란은 그러니까 이 제재 보고를 통한 압박에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제재 복원 이런 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일은 터져버렸고, 추가적인 공격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제재가 두려워서 그러면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미국하고 핵협상에 바로 들어간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제재가 어떤 지렛대로 사용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 전에는 이게 지렛대가 될 수 있는데 이미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는 유럽을 제재 복원하든지 말든지 이란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란은 NPT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IAEA 사찰 요원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NPT까지 탈퇴한다. 이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협상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습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고 이란이 입은 피해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혹자는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같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완파를 하겠다. 그거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목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란의 핵시설이 사실 너무나 많고, 그 다음 신고되지 않은 핵시설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물론 신고된 것만 완파를 하겠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좀 더 광범위한 공격을 했었어야죠.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만 보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저는 이란 핵시설을 완파하겠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포르도 같은 핵시설은 지하 100m에 있는 무슨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는 불가능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 즉 핵탄두, 핵물질을 가지고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간, 그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최대한 연장하는 게 목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뭐 한 달에서 두 달이었다면 한 달에서 두 달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뭐 핵탄두 6개, 7개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달에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최소 1년 돼야 된다는 거죠.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그러니까 그럼 겨우 1년 정도 2년 늦추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을 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달과 1년은 엄청난 차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목표는 이란의 브레이크 타임을 늦추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의 목표는 핵 개발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탄도미사일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가로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절반 정도를 우리가 괴멸시켰다.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많이 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불만족스럽죠. 왜냐하면 그 정도 공격해서 핵시설을 완전히 망가뜨리지도 못했고 탄도미사일도 뭐 아직 절반밖에 부수지 못했다면 이게 정말 전쟁할 이유가 있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과 휴전이 깨질 가능성을 만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다시 공격하는 경우는요. 일단 뭐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도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란이 핵시설을 복원한다거나 지금 심대한 피해를 입은 핵시설을 다시 재건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금 408kg 정도 되는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 거기 좀 핵방이 밀려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란이 그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어떤 핵 활동을 재개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 뭐 이스라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이스라엘이 판단했을 때 어떤 특정 이란의 핵 활동이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시,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했을 시, 재가를 한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대이란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핵 협상이 잘못됐을 때, 그리고 이란이 어떤 핵 활동을 재개했을 시, 그것이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됐을 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미국의 이란 공습 후 이란 북한 군사협력이 더욱 심화됐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란 북한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란과 북한 관계는 오래됐죠. 특히 이제 이란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란의 미사일 기술 뛰어나지 않습니까? 초반에 기술 개발할 때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란이 훨씬 더 탄도미사일 쪽에는 거의 비등비등하거나 더 앞서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전쟁이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이 가지고 있는 샤헤드 135인가요? 137인가요?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드론 있잖아요. 그 드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드론이 너무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도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순항미사일 작년 두 차례 본토 공격에서도 드론과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드론하고 탄도미사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스라엘, 북한이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실전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실전 때렸기 때문에 그 실전 경험에 나오는 그 수치, 산출, 뭐 이런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것도 북한한테는, 아주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북한 쪽에서도 이란의 어떤 지금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서로 뭐 방문단을 보낸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뭐 작년에 방문단이 왔다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인된 건 없으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양 국가 간의 어떤 군사 교류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이 있었습니다.
공습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자, 시리아는요,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나타나르 총리가 뭐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주변 국가를 괴롭힌다. 전쟁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를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 중에서 한 10% 정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자, 만약에 이번에 학살 사건, 슈웨이다 지역이죠. 남부 쪽, 시리아 남쪽이고, 이스라엘 골란고에서 동쪽입니다. 그 요르단 북쪽이죠. 자, 그곳에서 드루즈인들에 대한, 무력 충돌, 즉, 베두인들을 하고 드루즈인이고, 베두인은 결국 시리아 정규군이 허락을 해줬고, 또 시리아 정규군이 같이 지금 드루즈 민병대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지금, 수치로 보면 한 7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500에서 700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뭐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면 본인하고 유대인도 아닌 드루즈를 도와주냐면 이스라엘 내에 드루즈인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골란고원 쪽에 많이 있습니다. 한 15,000명?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드루즈인들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통합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으로도 가고요. 원래 이스라엘 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안 가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랍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랍어를 쓰잖아요. 인종적으로 드루즈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랍어를 잘하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서 이스라엘 정부에 상당히 이스라엘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소수민족이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골란고원에 있는 이 드루즈 사람들이 시리아에 본인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그 충성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개입을 해달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국경을 넘어서 1000명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시리아 쪽으로. 독격대하고. 자기 친척들이 있는 드루즈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으니까 일부는 무기를 들고 가서 싸우겠다고 넘어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아무 일도 우리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눈 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국경 골란고원과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무력 충돌이 계속 나는 것은 이스라엘 안보에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거의 뭐 알카에다나 아이시스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기가 계속, 탱크가 그쪽으로 계속 배치가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보에 불안하죠. 그러니까 국경 사이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한테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최소한 160여 곳을 이스라엘이 어저께 공습을 했습니다. 거기만 스웨이다 저 남쪽만 공습한 게 아니라 다마스커스도 공습을 했고 대통령 궁 주위도 공습을 하는 상당히 이제 강력한 이제 경고를 보냈죠.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아사드, 즉, 아흐마드 샤라가 이끌고 있는 이 현 정권이 소수민족은 계속 탄압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이 오히려 도와주는 측면이 있어요. 이 시리아 내에 있는 소수민족을 탄압하지 마라. 라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싸잡아서 그냥 본인의 정치적 목적, 이스라엘은 전쟁 광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전쟁만큼은 이번에 시리아를 공습한 것 자체는 상당히 시리아 내 안정화를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2달 전에 아사드 지금 아흐마드 샤라 정권이 알라위파 또 다른 소수민족을 학살을 했어요. 그때 1700명이 죽었어요. 2달 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드루즈 사람들에 대한 탄압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지금 일시 휴전이 됐고 계속해서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아직 휴전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리아 제재를 21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어떤 제재가 풀렸고 어떤 제재는 남아있는 건가요? 제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아마 시저법 제재를 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시리아 내에 있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시리아 어떤 공항이나 항구 시설을 미국과 관련된 어떤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제재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즉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풀어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리아 내에서 그걸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저법은 2019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고 20년에 이제 발효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죽이기도 많이 죽였지만 고문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고문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고문 기술자가 미국으로 그 망명을 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으로 다 남아 있어요. 자, 그것을 본 미국에서 이거는 이 정권은 아사드 정권은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시제법이 통과됐죠. 그래서 그게 지금 관련돼 있어서 아마 일부 제재를 해준 것 같고요. 제재를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리아 재건을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가 안 되면 어떤 선박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카드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런 측면에서, 경제 제재를 해줬고, 특히 이제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은 튀르키예와 사우디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2달 전에 이제 중동 순방을 하면서 사우디에서 전격적으로 아흐마드 샤라와 한 30분간 대화를 하고 제재 해제를 약속을 했고, 그것은 이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제재 해제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핵심적인 의도는요, 어쨌든 시리아가 지금 재건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시리아가 워낙 중동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미국 편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낫죠.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지금 시리아를 강력하게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국가는 에르도안이잖아요. 튀르키예잖아요. HTS를 지원해줬고.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에르도안이랑 사이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리아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시리아를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시키려고 해요. 일종의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확장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대화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평화협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양국 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 요 정도 수준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중동 지역의 안정화를 원하고 있고, 특히 시리아가 지금 무주공산이 된 상황에서 미국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제재 풀어주고, 그 다음에 러시아나 이란 쪽으로 가지 않도록 막는 거 중요한 포인트죠. 네. 이번 제재 해제의 최대 수혜자와 최대 피해자는 어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재 해제요. 아무래도 이제 시리아라는 국가 자체가 재건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수혜 국가는 시리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를 돕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히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튀르키예도 재건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외교력으로 시리아 제재를 풀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까타르 같은 국가도 계속해서 지금 시리아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자금도 될 용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사실 시리아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재를 해준 제재 해제는 이 국가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국가는 오히려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잃어버린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불이익을 보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제재 해제로 인해 시리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러시아와 이란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경제 제재 해제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양날이 검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란과 러시아도 경제 제재 해제가 됐기 때문에 활발하게 본인들이 다시 한번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러시아는 중요한 항구나 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 내에 그것을 계속 지금도 쓰고 싶어하고 복원하려고 해요. 근데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죠. 이란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시리아가. 왜냐하면 레바논이나 헤즈볼라를 도와줄 수 있는 육로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는데, 사실 시리아 정권이 완전히 지금 어찌 보면 반 이란 정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경제 제재 해제가 오히려 이란에게도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오히려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제재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스터나 비자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어떤 시리아 내에 있는 다른 소수민족을 동요를 시켜서 어찌 보면 시리아 상황이 계속 어렵게 가는 게 이란으로서는 훨씬 더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계속 안정화되는 것은 오히려 이란이 거기에 개입해서 들어갈 가능성을 낮춰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재가 해제된 것이
크게는 이란이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 회복하기 위해서, 특히 이란 내에 소수민족을 지원해서 시리아 내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하거나 시리아를 더 안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에게는 훨씬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란이나 러시아에게는 조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사우디나 카타르나 튀르키예한테는 상당히 재건을 원하는 국가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재 해제가 아흐메드 알샤라 정권의 안정과 권력 공고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럽과도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유럽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 미국만큼 더 중요한 국가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튀르키예와 사우디의 도움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어낸다는 것은 오히려 유럽보다도 더 시리아 재건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권 안정의 정권의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이끌었던 HTS는 원래 알카에다와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 조직의 외국 테러 조직 지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제재 해제를 한 것 같아요. 지금 7월 초에 아마 제재 해제를 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은 상당히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흐마드 샤라에 자기는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러 국가들은 아흐마드 샤라를 믿을 수 있냐? 양복만 갈아입었지 이 사람은 여전히 지하디스트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HTS를 테러 단체에서 이제 해제를 해준 것인데, 과연 이제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시각은 HTS나 아흐마드 샤라가 진짜 시리아 재건을 원하는 걸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순리 극단주의 이슬람을 버릴 것인지, 그래서 진짜 온건한 어떤 그런 단체나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미국의 지원과 서방의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정확히 이 사람들의 속성이 이제 드러나겠죠. 그러나 50대 50으로 좀 팽팽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드루즈에 대한 탄압이 있죠. 소수민족을 계속 탄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알라이파는 뭐 170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 드루즈나 알라이파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진행이 또 터질 거예요. 안 터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결국 극단주의, 지금 아흐마드 샤라 밑에 있는 상당히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랍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제르바이잔이나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그다음에 중국의 위구르나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상당히 급진적인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제력이 없다면, 얘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학살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무력 충돌을 막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거듭된다면 이 정권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언제 도대체 안정화될 것인가? 언제 얘들을 제어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심각한 이제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지금 아흐마드 샤라 지금 신정부가 재건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내전으로 갈 수 있고, 그 내전으로 간다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번에도 막을 수 있었던 건 미국이 강력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휴전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제재대를 이용해서 당근책을 이용해서 이제 중단하라고 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도 드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제재 해제를 통해서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뭐 제재 해제는 일단 시리아가 재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다음 미국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첫 단추를 잘 낀 것인데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경제적인 효과로 드러나는데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시리아 지금 뭐 경제 제재 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리아 내부에 있는 다양한 소수민족과 그다음에 순리 극단주의자들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을 계속 낮추는 거거든요. 얼마나 치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나 불안한 건 확실하고, 더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시리아 지금 다마스커스에 가시면 아사드 정권 때는 민주주의가 없긴 했다. 학살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이나 러시아 외부 세력이 들어와 있어서 걔네들도 상당히 시리아 내정을 간섭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최소한 개인적인 자유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적인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냥 내 여자친구랑 손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여자들이 히잡을 안 써도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됐어요. 지금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치안도 그렇게 뭐 안정화된 것 같지도 않은데 나가면 이제 여자들 다 히잡을 써야 되고 남녀가 손도 잡기도 어려운 차 안에서 남녀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개인적인 자유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다니면서 얘들이 우리가 두루즈 지역이나 아니면 기독교 지역에도 차에다가 스피커를 틀면서 이슬람으로 돌아오라. 뭐 이런 일종의 선교 활동 같은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종교나 개인적인 어떤 자유 같은 게 훨씬 지금 제한을 당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슬람 극단주의로 가는 거죠. 원리주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상황은 안정화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드루즈 같은 사람들이나 기독교 같은 사람들은 종교가 다른데 그걸 계속 강요당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력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불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해결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 이후 이란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현지 상황은 지금 이제 내부 통합, 그 다음에 전쟁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 단결이 필요하죠. 내부 단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제 내부 프로파간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의 피해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저는 아직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암살을 모면했다라는 기사가 크게 났었죠. 그래서 암살을 모면했지만 일부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는 그런 보도도 났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은 상당히 지금 경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보복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 이거 넘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상황은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정권은 이제 감추고 있는 것이고, 그 내부 단속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사드와의 모사드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나 아니면 핵과학자들이 한꺼번에 전쟁 초기에 암살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그럼 내부적으로 모사드에 돈을 받고 그렇게 했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부 단속을 위해서라도 소수민족에 대한 뭐 검거, 체포 작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뭐 사형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협상에 대한 얘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황에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되냐. 이제 강경파들은 그렇게 보겠죠. 온건파들은 그래도 뭐 협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공격을 받고 나면요, 사실 온건파, 협상파의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은 뭐 군인들, 즉 혁명수비대의 쿠데타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나이가 많고 이번 전쟁에서 사실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계속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방공망이 거의 무너졌고 일단 이란인 사망자가 거의 1000명에 가깝고,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란이 강성대국 군사 대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하늘이 거의 뻥 뚫린 상황,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데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럼 수뇌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이에 대해서 군부에서는 대단히 불만이 많을 것이고, 군부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불만이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내부에서 어떤 권력 투쟁, 그러니까 현 집권 세력을 밀어내고 새로운 집권 세력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서방 언론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여요. 일부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식선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충분히 약간의 권력 투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보를 알 수는 없죠.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제 상황은 전쟁 전에도 힘들었죠. 전쟁 전에도 테헤란에서 뭐 하루 두세 번씩 정전이 있었고, 수도 테헤란이 그랬으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경제는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상위 10%만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나머지는 거의 다 뭐 90%는 지금 극빈이거나 빈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 제재죠. 이란은 뭐 경제 제재를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다양한 제재를 받아오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2018년 일방적으로 핵 협정을 탈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미국에 대한 제재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유럽이나 어떤 국가들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란 같은 합법적인 경제 교류를 하기 어렵고, 물론 유럽 국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으나 이런 제재를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런 상황인데, 특이한 것은 전쟁이 시작된 초기에는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해요. 그렇게 뭐, 환율이 뭐 엄청 계속 뛰고 이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경제 상황은 전쟁 이후에 더 안 좋겠죠. 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란이 폭망하냐? 그렇지 않죠. 경제 제재를 너무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힘든 상황에도 버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란 지도부의 허점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어떤 인물인가요? 하메네이는 사실 어부지리로 최고 지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1989년에 아마 최고 지도자가 됐고, 지금 최고 지도자는 한 36년 정도 됐죠. 뭐 대통령도 했고 이전에 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khomeini가 첫 번째 최고 지도자가 죽고 나서 이제 누가 최고 지도자를 뽑느냐 여러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khomeini 수준의 어떤 그런 높은 수준의 이슬람 법학자도 아니고 뛰어난 학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임시로 그냥 이 사람을 임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고차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계속 본인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상 초반에는 그다지 카리스마를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khomeini에 비해서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인이 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오래 하면서 이제 수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카리스마도 이제 생기게 되고 권위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뭐 명실공히 이 최고 지도자를 뭐 오래 하고 있고요. 종신직이다 보니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하메네이라는 사람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뿔이 나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란 내에서는 하메네이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훨씬 더 급진적인. 그래서 하메네이를 계속해서 최고 강경파다, 더 이상의 강경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알리 하메네이 정도면 필요할 땐 협상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메네이와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메네이를 악마화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메네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하메네이를 암살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암살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 신빙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결국 대화할 상대로서 하메네이가 나쁘지 않다.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로운 지도자가 만약에 사망한다면 새로운 지도자가 올 텐데, 어떤 지도자가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메네이보다 훨씬 강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하메네이가 좋은 대화 상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하메네이 이후 이란의 권력 구도는 어떻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후보들이 몇 명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손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메네이의 아들이 2명이나 있어요. 이 사람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하메네이 아들이 임명되는 것은 이란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 대를 이어 세습하는 것은 우리가 왕정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를 이어 세습을 하냐. 왕정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슬람 법학자들 언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전문가위원회라고 최고 지도자를 뽑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88명 정도가 거기서 이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뽑으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누가 차후에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네. 하메네이의 통치 기간 전체를 놓고 볼 때 큰功과 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89년부터 계속 제재는 계속 받아왔고, 가장 이제 중요한 변곡점은 2002년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이란의 반체제 인사들, 해외에 나와 있는 MEK라는 조직이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이란 핵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의 정보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에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거의 포기했다. 핵무기 개발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핵시설은 유지를 하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그런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나 이제 좀 강경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개발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알리 하메네이가 책임을 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핵무기를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메네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과의 핵협상, 특히 2015년에 오바마의 핵협상은 되게 좋았습니다. 이건 좋은 결정이었다. 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어떤 제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다시 국제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만약 여기서 알리 하메네이가 이거 미국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반대를 했다면 오히려 알리 하메네이의 실이 될 수 있겠죠. 지나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이 오바마와 한 협상은 상당히 좋았다. 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8년에 탈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러나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 공격의 아무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 잘 대처하지 못했던 점, 특히 군사력으로 방공망을 훨씬 더 촘촘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못했던 점, 그리고 최근 핵협상에서 트럼프와 어떤 강경한 입장을 보인 점, 그 다음에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이란에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았냐. 그거는 어쨌든 제3자 우리 입장이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객관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이란을 더 어렵게 했고, 그리고 군사력을 더 본인이 챙겼어. 방공망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히잡 시위 때도 상당히 강경 제답을 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저는 어느 지도자라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이란의 잠재력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이란은 일단 인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젊은 층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교육받은 인구가 많아요.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시면 알겠지만 뛰어나요. 여러 가지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잘 교육받고 그 다음에 제재만 풀리면 얼마든지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인데, 그 다음에 제조업을 유일하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실제 제조업 기반이 많이 돼 있고, 일종의 우리 박현도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중동의 독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다만 잠재력이 이렇게 뛰어난 나라인데 결국 제재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특히 이제 제조업이 중요한데 이란에는 뛰어난 인력이 있죠.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넓죠. 그 다음에 석유와 가스 얼마든지 제조업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있어요. 재원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상황에서 결국 이란의 어떤 혁명 이데올로기, 신전 정치를 계속 정권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미국은 이란을 그런 이유로 계속 경제 제재와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란은 계속해서 고립될 것이고 국제사회로 이제 편입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 이란이 가장 지금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 제재 해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어떤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나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들 도와주는 이런 대리 조직들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 이것들도 이제 결국 이란한테 도움이 안 되죠. 물론 본인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대리 조직을 키우고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결국 이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란 국민들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나 불행하게도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거는 누구 잘못이냐? 그럼 그렇게 되지 못한 걸 누구 잘못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50대 50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 이후 이란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현지 상황은 지금 이제 내부 통합, 그다음에 전쟁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 단결이 필요하죠. 내부 단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제 내부 프로파간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의 피해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저는 아직 많이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암살을 모면했다라는 기사가 크게 났었죠. 그래서 암살을 모면했지만 일부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는 그런 보도도 났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은 상당히 지금 경로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보복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 이거 넘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상황은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정권은 이제 감추고 있는 것이고, 그 내부 단속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사드와의 어떤 모사드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나 아니면 핵과학자들이 한꺼번에 전쟁 초기에 암살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그럼 내부적으로 모사드에 돈을 받고 그렇게 했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부 단속을 위해서라도 소수민족에 대한 뭐 검거, 체포 작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뭐 사형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협상에 대한 얘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황에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되냐. 이제 강경파들은 그렇게 보겠죠. 온건파들은 그래도 뭐 협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공격을 받고 나면요, 사실 온건파, 협상파의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은 뭐 군인들, 즉 혁명수비대의 쿠데타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나이가 많고 이번 전쟁에서 사실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계속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방공망이 거의 무너졌고 일단 이단인 사망자가 거의 1000명에 가깝고,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단이 강성되고 군사 대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하늘이 거의 뻥 뚫린 상황,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데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럼 수뇌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이에 대해서 군부에서는 대단히 불만이 많을 것이고, 군부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불만이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내부에서 어떤 권력 투쟁, 그러니까 현 집권 세력을 밀어내고 새로운 집권 세력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서방 언론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여요. 일부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식선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충분히 약간의 권력 투쟁이 있었다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보를 알 수는 없죠.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제 상황은 전쟁 전에도 힘들었죠. 전쟁 전에도 테헤란에서 뭐 하루 두세 번씩 정전이 있었고, 수도 테헤란이 그랬으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경제는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상위 10%만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나머지는 거의 다 뭐 90%는 지금 극빈이거나 빈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 제재죠. 이란은 뭐 경제 제재를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다양한 제재를 받아오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2018년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미국에 대한 제재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유럽이나 어떤 국가들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란 같은 합법적인 경제 교류를 하기 어렵고, 물론 유럽 국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으나 이런 제재를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런 상황인데 특이한 것은 전쟁이 시작된 초기에는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해요. 그렇게 환율이 막 엄청 계속 뛰고 이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경제 상황은 전쟁 이후에 더 안 좋겠죠. 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란이 폭망하냐? 그렇지 않죠. 경제 제재를 너무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힘든 상황에도 버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란 지도부의 허점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어떤 인물인가요? 하메네이는 사실 어부지리로 최고 지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1989년에 아마 최고 지도자가 됐고 지금 최고 지도자가 한지 36년 정도 됐죠. 대통령도 했고 이전에 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khomeini가 첫 번째 최고 지도자가 죽고 나서 이제 누가 최고 지도자를 뽑느냐 여러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khomeini 수준의 어떤 그런 높은 수준의 이슬람 법학자도 아니고 뛰어난 학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임시로 그냥 이 사람을 임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고착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계속 본인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상 초반에는 그다지 카리스마를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khomeini에 비해서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인이 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오래 하면서 이제 수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카리스마도 이제 생기게 되고 권위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명실공히 이 최고 지도자를 오래 하고 있고요. 종신직이다 보니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하메네이라는 사람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뿔이 나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란 내에서는 하메네이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훨씬 더 급진적인. 그래서 하메네이를 계속해서 최고 강경파다. 더 이상의 강경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알리 하메네이 정도면 필요할 땐 협상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메네이와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메네이를 악마화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메네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하메네이를 암살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암살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 신빙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결국 대화할 상대로서 하메네이가 나쁘지 않다.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로운 지도자가 만약에 사망한다면 새로운 지도자가 올 텐데 어떤 지도자가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메네이보다 훨씬 강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하메네이가 좋은 대화 상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하메네이 이후 이란의 권력 구도는 어떻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후보들이 몇 명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손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하메네이의 아들이 2명이나 있어요. 이 사람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하메네이 아들이 임명되는 것은 이란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 대를 이어 세습하는 것은 우리가 왕정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를 이어 세습을 하냐고 왕정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슬람 법학자들 얼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전문가위원회라고 최고 지도자를 뽑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88명 정도가 거기서 이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뽑으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누가 차후에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네. 하메네이의 통치 기간 전체를 놓고 볼 때 큰 공과 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89년부터 계속 제재는 계속 받아왔고 가장 이제 중요한 변곡점은 2002년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이란의 반체제 인사들 해외에 나와 있는
MEK라는 조직이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이란 핵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의 정보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에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거의 포기했다. 핵무기 개발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핵시설은 유지를 하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그런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나 이제 좀 강경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개발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알리 하메네이가 책임을 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핵무기를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메네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과의 핵협상, 특히 2015년에 오바마의 핵협상은 되게 좋았습니다. 이건 좋은 결정이었다. 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어떤 제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다시 국제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만약 여기서 알리 하메네이가 이거 미국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반대를 했다면 오히려 알리 하메네이의 실이 될 수 있겠죠. 뭐 지나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이 오바마와 한 협상은 상당히 좋았다, 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8년에 탈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러나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 공격의 아무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 잘 대처하지 못했던 점, 특히 군사력으로 방공망을 훨씬 더 촘촘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못했던 점, 그리고 최근 핵협상에서 트럼프와 어떤 강경한 입장을 보인 점, 그 다음에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이란에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았냐. 그거는 어쨌든 제3자 우리 입장이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뭐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객관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이란을 더 어렵게 했고, 그리고 군사력을 더 본인이 챙겼어. 방공망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히잡 시위 때도 상당히 강경 제압을 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저는 어느 지도자라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이란의 잠재력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이란은 일단 인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젊은 층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교육받은 인구가 많아요. 남자, 여자 뭐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시면 알겠지만 뛰어나요. 여러 가지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잘 교육받고, 그 다음에 제재만 풀리면 얼마든지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인데, 그 다음에 제조업을 유일하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실제 제조업 기반이 많이 돼 있고, 일종의 우리 박현도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중동의 독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다만 잠재력이 이렇게 뛰어난 나라인데 결국 제재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특히 이제 제조업이 중요한데 이란에는 뛰어난 인력이 있죠.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넓죠. 그 다음에 석유와 가스, 얼마든지 제조업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있어요. 재원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상황에서 결국 이란의 어떤 혁명 이데올로기, 신전 정치를 계속 정권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미국은 이란을 그런 이유로 계속 경제 제재와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란은 계속해서 고립될 것이고, 국제사회로 이제 편입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 이란이 가장 지금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제재 해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어떤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나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들 도와주는 이런 대리 조직들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 이것들도 이제 결국 이란한테 도움이 안 되죠. 물론 본인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대리 조직을 키우고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결국 이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란 국민들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나 불행하게도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거는 누구 잘못이냐? 그럼 그렇게 되지 못한 걸 누구 잘못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50대 50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팔 전쟁이 현재 휴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협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면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민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뭐 끝내지 못했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가자 지구 문제는 열심히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 종전은 아니에요. 60일짜리 휴전, 60일짜리 휴전으로 갈 가능성은 있고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이제 그거죠. 하마스는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휴전을 원하는 게 휴전을 이미 2번이나 했잖아요. 전쟁을 끝내고 싶다. 전쟁을 끝내는 조건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떠나라.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원하지 않죠. 거기에서 이제 휴전 자체도 안 되고 종전도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60일 휴전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 이제 하마스가 제일 궁금하죠.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할 수 있지 않냐. 가자 지구의 군사작전. 그거는 어떻게 막냐.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약속을 해줬어요. 내가 보장할게. 이스라엘 절대 전쟁 재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전으로 갈 수 있는 협상을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거기에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일단 믿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약간 해결되면서 지금 60일짜리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많이 조건을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라드 회랑이 나는 어떤 지역에 이스라엘 군을 주둔시키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일단 버렸어요. 그러지 않겠다. 오히려 그냥 필라델피아랑 즉 이집트와 가자 지구 사이에 있는 국경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이스라엘군을 주둔시키겠다고 60일 휴전을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군을 주둔시키겠다고 했고 그걸 아마 하마스가 받아준 것 같고요. 이스라엘은 일단 그 지역 말고 또 다른 회랑 모라그라는 회랑에도 군을 주둔시키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협상이 안 되니까 그걸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게 이번에 왜 급진전이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일단 좀 물러났기 때문에 양보를 했기 때문에 휴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은 조금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번 주말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쏜 미사일로 인해 가자 지구에 수많은 어린이를 비롯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미사일 오작동이라고 하는데 정말 오작동일까요? 휴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휴전 협상에는 안 좋죠. 계속해서. 근데 뭐 지금 문제가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었고 매일 죽어요. 매일 죽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에 안 좋지만 하마스로서도 하마스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협상을 안 한다. 그러지는 못해요. 그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가자 주민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군인들도 계속 죽고 있어요. 죽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군인들이 작전하기 들어가기 전에 그 주위에 지금 게릴라 작전을 펴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이 있을 법한 지역을 먼저 때리고 들어가요. 그런 작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 민간 피해가 나는 것이죠. 또 확인도 안 하고 때리는 거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스라엘 이미지도 안 좋고 사실 이스라엘 이미지는 이미 다 망가졌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국가가 좀 가자 지구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어느 나라 어느 사람도 지금 믿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정당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너무 오래 했고 그다음 사망자가 5만 7천 명이 넘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변명을 하고 구실을 해도 지금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요. 계속해서 CNN이나 국제뉴스를 보세요.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들을 죽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중단하는 게 저는 이스라엘에게도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팔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빨리 전쟁을 중단하고 종전으로 가야 된다.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이게 정치적 생존이 달려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이제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구파들이, 가자지구 전쟁 중단하고 휴전하고 종전 가면 우리는 연정을 탈퇴하겠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뉴욕 타임즈도 그렇게 보도를 했죠. 작년 4월에 이미 종전을 하려고 했는데 우파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종전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분명하고요. 지금 나타냐후 총리 입장은 어떠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건데,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종전 갈 의향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확인할 수 없고. 그러나 일단 휴전을 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나타냐후 총리는 휴전도 쉽지 않은 결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파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휴전이 되고, 60일 내에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 이제 나타냐후 총리의 결단이 남아있죠. 여기서 종전으로 갈 건가 아니면 다시 전쟁을 재개할 것이 그거는 좀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 휴전이 되면 저는 나타냐후 총리도 결국 종전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냐. 과거보다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비롯해서 이팔 전쟁까지 최근 전쟁에 이스라엘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와 전쟁에 휘말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그거는 이제 시각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전쟁광,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벌인다. 뭐 놀랐냐. 예컨대 나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전쟁을 벌이는 게 훨씬 본인한테 유리하다. 저는 그게 한 20에서 30%를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란과의 전쟁에서 나타냐후 총리는 엄청난 덕을 봤어요.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그럼, 나타냐후 총리가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전쟁을 했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 여론을 봐도 가짜지구 전쟁은 뭐 70%나 제가 봤을 땐 끝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란과의 전쟁은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한 20에서 30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의 어떤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탄도미사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군사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일부 많이 동의할 겁니다. 절반 이상은 동의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란과의 전쟁은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고 시리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리아를 굳이 이스라엘이요. 시리아를 지금 아흐마드 샤라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이미 과거에 할 수 있어요. 못 하겠어요? 이란을 저렇게 무너뜨리는 나라가 시리아 정권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냐? 어쨌든 아흐마드 샤라가 있는 것이 시리아 안정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아흐마드 샤라를 무너뜨리면 거기에 어떤 더 극단주의 조직이 와서 시리아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 시리아와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어제 드루즈 사람들 돕겠다고 전쟁을 한 것은 이것은 이제 정치적 목적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어쩔 수 없이 뭘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으나 자국민들이 있는 드루즈인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국경에서 탱크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전쟁이 나는 것은 향후 이 북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로서는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겠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현재 네타냐후의 입지는 어떤 상황이고 네타냐후 이후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일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일단 이란 전쟁은 나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덕을 봤고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그러나 가자 지구로 상당히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절반 한 60%에서 70% 이스라엘 국민들이 인질 50명을 한 번에 다 풀어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60일짜리 휴전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한 번에 다 못 풀어냅니다. 이거 상당히 지금 국민들의 인식과 나타냐후 총리가 주장하는 것과의 괴리가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나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리쿠드 당이라는 당이 최소 지지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석 중에서 약 27석이나 30석은 계속해서 리쿠드 당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깨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거기서 조금 낮아지거나 뭐 조금 더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25석에서 한 35석 사이는 계속해서 리쿠드 당이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상 뭐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 전쟁은 오히려 나타냐후 총리에게 득이 안 되고 실이 되고요. 이란 전쟁은 득이 됐어요. 그러나 시리아는 추가적인 공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리아 내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 그것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금까지는 득이 됐지만 오히려 추가적인 공격으로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계속해서 텔아비브나 이런 지역을 공격하고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오히려 여론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 쓸데없이 추가적인 공격을 또 하냐. 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셈법은 현재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우디는 똑같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는 어느 정도의 어떤 비전, 로드맵,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지. 그게 없으면 지금은 거의 어려워요.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도 자국민의 여론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나 아랍권에서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첫 번째 출발점은 일단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 이후에 무슨 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얘기를 할 수 있지. 가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앞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사우디가 그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죠. 그렇게 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중동 문제 끝이 없습니다.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요. 참 2023년부터 지금까지 올해 지금 2025년 좀 중반인데요. 이렇게 쉼없이 달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시기도 했을 텐데요. 어떡하겠습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팔로잉 하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여러분의 상식과 국제 정세에 대한 지식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신사임당 채널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